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358페이지 이번에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에서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5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5월 매출 원가와 5월 말 상품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단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말 결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5월 달에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초가 이렇게 있었고요. 5월 5일 날 2,000개를 매입했는데 5월 25일 날 2,5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상품이 이렇게 되었다. 잔해 재고가. 자, 그런데 이 수량 감모도 있네요. 근데 정상 감모니까 이것도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2,500개의 원가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 정상 감모 수량에 대한 것을 원가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0개 중에서 2,500개를 선입선출로 팔게 되면은 1,000개는 100원짜리 그리고 1,500개는 120원짜리니까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가를 계산해 보면 1,000개 곱하기 100원 하게 되면은 10만 원이죠. 여기 거 10만 원 하고요. 10만 원이 잘못 썼나요? 10만 원. 그 다음에 밑에서 1,500개는 120원이다. 1,500개 120원은 얼마인가요? 얼마 나와요? 18만 원이요? 맞죠? 네. 이 두 개 더하면 28만 원입니다. 자, 28만 원에다가 정상감모 몇 개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000개가 재고인데 2,500개 팔았으니까 500개가 장부상 재고죠. 그렇잖아요? 요 3,000개에서 2,500개 매출했으니까 5월 말에 결산을 마감을 하면은 장부상 500개가 이 상품의 재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400개밖에 없는 거죠. 400개밖에. 그래서 이 100개가 전부 정상 감모, 어쩔 수 없는 감모다. 어쩔 수 없는 감모는 원가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 곱하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짜리 남아있어요? 120원짜리 남아있죠? 네. 100개 곱하기 120원 하면 얼마일까요? 12,000원이죠. 예. 그래서 12,000원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9만 2천원이 되겠네요. 29만 2천원이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29만 2천원.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저 400개. 지금 실제 상품 400개가 재고예요. 근데 400개가 얼마짜리 남았어요? 120원짜리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400개가 실제 재고, 남아있는 재고의 원가는 120원짜리. 그래서 48,000원이 재고자산 맞습니다. 여기 시가는 재고 파악을 하는데 시가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네,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23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건 무슨 뭘 의미할까요? 저가법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을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저가법으로 평가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자료가 밑에 자료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구하냐면 자료 2번에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것은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치 중에서 낮은 거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초 상품을 XXX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위에 거 자료를 보면 되겠죠. 22년도 자료를 봤을 때 22년도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차기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년도 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저가법으로 우리가 항상 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150. 150이 기말 상품 재고액. 요게 차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 150에다가 단기 매입 700을 더하면 850이잖아요. 그 850에서 200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650. 요게 매출원가. 그래서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 공식 잘 아시잖아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예. 금방 앞에 했던 거 답이 달라가지고 11번이요? 아니 4번 문제가 답이 2번이라고 예. 11번은 요거 3번 맞고요. 자, 앞에 했던 문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4번이요? 2번이라고요? 한번 해설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왜 2번인지. 시가가 실제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는 저가법 적용해서 재고자산도 400 곱하기 110원에서 400. 가만 있어봐. 그렇죠. 시가가 하락을 했네.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110원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500개 곱하기 400개 곱하기 110원. 44,000원. 왜? 맞네요. 44,000원이면 우리가 이 정상간모를 계산할 때 100개가 부족한 거를 우리가 재고 금액을 110원으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100개에 대해서. 그러면 자, 아까 여기가 원가가 다시 한번 매출 원가가 29만 6천 원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재고 자산은 44,000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시가를 너무 무시해 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1000개에 100원, 1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1500개 120원 한 게 아까 얼마 나왔었어요? 응? 18만 원이요? 네, 18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개가 생겼는데 이 100개에 대해서 우리가 120원을 적용했네요. 근데 저가법이니까 우리가 기말에 지금 기말 재고 단가는 100
100개를 그러면 더 작아지는데? 아니야. 이거는 100개는 120원을 버는 게 맞아요. 그러면 12,000원인데? 예, 감모 손실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 원가를 가지고 감모 손실을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는 지금 재고가 아니라 재고는 시가 적용하는 게 맞아요. 예, 평가니까. 그러면 답이 없는데. 5월 말 하면 5월에 매출원가 5월 말 재고자산 단기상품 단일품이고 선입선출품이고 월말 결산을 한다. 여러분 풀이가 매출원가 풀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원 풀이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들어가요. 그렇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가 지금 400개인데 하나당 10원씩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400개 곱하기 10원 하면은 4,000원이죠.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 4,000원. 이것도 매출 원가예요. 네,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예요. 네. 맞습니다. 그 해설대로 그게 맞아요. 저는 4번 뭐 완전히 틀렸네. 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왜 29만 6천 원이 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 4천 원을 제가 생각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4번 문제 풀을 때 여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는 결산, 이 결산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라고 본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됩니다. 정상 감모도 매출 원가. 근데 정상 감모를 따질 때는 원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할 때는 원가와 시가의 차이, 한 개당 10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400개니까 4,000원. 400개 곱하기 10원 하니까 4,000원.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29만 6천 원. 네, 다시 여러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풀이한 거 제가 잘못 풀이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를 무시하고 답을 찾았어요. 자, 거기 여기 358페이지 4번 풀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이제 360페이지에 가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360페이지. 여기에서는 16번 한번 봅시다. 16번이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 대화에서 가완화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김대리가 부장님 1월에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2만원, 회사부담금 2만원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차변의 개정 과목은 어느 개정 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네, 급여 공제부는 예수금,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19번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23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 1억 1,200만 원이고요. 빼야 되는 것은 매출 원가 4,800만 원, 급여 1,209만 원, 대손상각비 2,700만 원 까지만 빼야 되죠. 네. 그래서 빼 보세요. 얼마 나와요? 응? 3번이요? 188? 어? 24910이요? 예, 그렇게 나옵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112 000 빼기 48000 빼기 12 090 빼기 27600. 네, 24910 000 맞습니다. 3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362쪽. 여기서는 어떤 걸 풀어볼까요? 24번 풀어볼까요? 24번. 다음은 당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외 비용은 얼마냐? 영업외 비용. 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결산의 공정가치로 지금 결산에 평가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전부 제외. 매도가능증권 제외해야 되죠. 왜냐면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당 7,000원인데 주당 5,000원으로 공정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당 2,000원이고요. 2,000 주니까 400만원 하락했죠. 예,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400만원이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1번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63페이지로 가서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0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본사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자, 구입은 22년 1월 1일 날 100만원의 건물을 샀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잔존가치 없으며 월할 상각을 합니다. 내용연수는 10년.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상각을 합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23년 1월 1일 60만원이 지출된 본사 건물의 보강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3년 연장이 됩니다. 이 자료로 23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자본적 지출이 있기 전까지는 요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있은 후에는 60만원을 장부금액에 그 감가상각 이후에 장부금액에다가 60만원을 더해서 거기다가 지나간 내용연수 빼고 연장된 내용연수를 더해서 또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예, 좀 복잡해요. 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일 날 자본적 지출을 했으니까
22년까지는 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이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22년 1월 1일에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자, 그러면 1년에 10만 원이에요. 10년이니까 1년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9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내용 연수는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습니다. 장부 금액은 90만 원이고 9년 남은 상태에서 23년 1월 1일 날 60만 원을 자본적 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3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60만 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23년도부터는 150만 원을 12년으로 상각을 합니다. 왜 12년이 됐느냐? 남은 9년에다가 3년이 연장됐어요. 요 투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23년도부터는 남은 9년 더하기 3년에서 12년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돼요. 예. 그러면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15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150만 원 나누기 12년 하면은 12만 5천 원이 감가상각비고, 12만 5천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난해 거 10만 원 하고, 지난해 거 10만 원 하고 이번에 12만 5천 원 한 거 하고 2년치가 더해진 게 누계액이죠. 그래서 더하면 22만 5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치를 더해야 되니까 22년도에 10만 원. 그 다음에 23년도에 12만 5천 원. 그러기 때문에 22만 5천 원. 답이 3번이다. 네. 그래서 유형자산을 중도에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원리는 간단하니까 그 원리대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30번 이렇게 해결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거기 그림이 있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 다음은 손익의 이연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거 기억이 나면 좋습니다. 이연은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이 쓰인다. 이연은 선이다. 선. 애상은 미. 예. 손익의 이연과 애상은요, 선미입니다. 선미. 이연은 선자 돌림, 애상은 미. 그러니까 선자가 뭐냐?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걸 말하는 거고, 미자가 뭐냐?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연이니까 무조건 선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보기에서 뭐 미자로 나온 건 무조건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니은에 임대료 미수분, 미자가 올 수가 없어요. 니을에 이자 비용 미지급분, 미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자를 일단 다 제거하고, 이연은 선이다. 선. 예상은 미. 자, 그러면 가를 보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한다. 그리고 비용이 감소한다. 보험료가 딱 떠올라요. 보험료가.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응? 선급 보험료가 생각나시죠? 보험료 미경과분을 차기로 이연할 때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 분계 우리 연습했었습니다. 예. 기억. 답이 기억이고, 기억 가와나, 예.
기억하고 가하고 지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수익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 수익이 감소되고 부채가 증가된다. 선자 돌리면 부채가 선수수익이 있어요. 선수수익. 그리고 수익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의 선수분. 네. 나번이 지금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나번이. 그래서 기억, 가는 기억, 나는 디귿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연은 무조건 선자 돌림이어야 돼요. 미자로 설명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예상은 또 선을 다 제거하고 미자가 맞는 거예요. 예상. 뭐 손익의 발생 또는 예상이라고 합니다. 예상은 미자 돌림, 이연은 선자 돌림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접근하시면 맞출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에서는 뭐를 하나 풀어볼까요? (4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2번.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FAT 1급에서는 추가로 계산하면 얼마냐라는 걸 줄 때 데이터를 2개를 줘요. 근데 이제 TAT 2급은 좀 더 어렵게 내느라고 3가지를 줬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당기순이익이 요만큼인 상태에서 요 3가지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맞추려면 분계를 써보겠습니다만은 우선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분계 안 쓰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임대료 하면은 여러분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자, 임대료 미수 수익 미계상. 자, 임대료 수익을 미계상했대요. 그러면 계상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플러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죠. 비용을 미계상했대요. 그러면 계상하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3번째 거 선급보험료를 미계상했다. 아까 어떤 문제 풀 때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차변,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대변에 오는 게 비용이에요.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는데 그걸 미계상했대요. 비용을 빼지 않았는데 이건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죠. 선급보험료를 미계상하면은 이걸 계상하게 되면 비용을 빼주니까 이익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2만원, 마이너스 요인이 7만원이니까 5만원 빠지는 거예요. 45만원에서 5만원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7만원에서 제가 뭐 판단을 잘못했나요? 비용을 계상하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밑에 보험료를 빼주게 되면은 보험료를 빼주니까 이익은 늘어나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3번째 거 제가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비용을 취소시켜 줘야 되니까. 네. 비용을 취소시키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다행히 보기에 5만 원이 없어서 안 틀렸습니다. 네. 만약에 40만 원이 있었으면 제가 40만 원을 찍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더하기가 7만 원, 마이너스가 3만 원이니까
예, 7만 원에 6만 원. 6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 3만 원만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이런 문제 잘 나오는 편이에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분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예. 분계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이제 도대체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임대료 거는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미계상했다. 그러면은 미수수익, 그러면 차변에 이게 미수수익 2만 원, 대변에 임대료 2만 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 수익 발생 이것 때문에 이익에 플러스를 아까 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수익 발생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있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이건 쉬운 거죠. 차변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이걸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비용 발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서 제가 좀 판단이 잘못됐었는데, 차변에 이게 선급 비용 4만원, 대변에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4만원. 요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계단 말이에요. 취소. 그러니까 비용 취소는 수익 발생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비용 취소는 수익 발생이나 마찬가지니까 증가 요인이 요거 2만 원, 요거 4만 원. 그래서 6만 원이고,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은 2번에 있는 감가상각비 3만 원이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빼기 3만 원에서 3만 원만큼 이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답이 48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려면 이제 분계 써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착오 없이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분계를 다 써가면서 하려면 좀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머릿속에서 돌려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 머릿속에서 잘 안 돌아가니까 분계를 써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공부는 해야 됩니다. 네. 오래 걸리면 그냥 틀린다고요? 네. 쉬운 거부터 하시면 돼요. 네. 366쪽에서 또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48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데이터, 기말 재고 실사가 해보니까, 실제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이에요.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창고에 있는 재고예요. 재고 금액에 포함해야 되죠. 다음에 매입처의 그런데 위탁이나 시용 판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밑에다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매입처에 주문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 있어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운송 중인 것은 매입자 거,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것은 우리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재고로 봐야 돼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거는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위탁 판매 의뢰한 적성품 1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한 금액이 7만 원이 있으면
아직 판매하지 않은 3만 원은 우리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3만 원을 재고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용 판매 중인 시송품 100만 원 중 구매 의사가 확정된 금액이 40만 원. 그러면 확정 안 된 60만 원은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의 재고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창고에 있는 250에다가 운송 중인 60 더하면 310, 거기에다가 63만 원 더하면 373만 원.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373만 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5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에 관한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 처리. 네, 대손 충당금 우리가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잖아요. 네. 자, 내역을 쭉 파악을 합니다. 매출액과 매출 원가는 각각 300만 원, 260만 원이고 기말의 매출 채권은 300만 원이고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고 기중에 7만 5천 원의 대손이 발생했고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잔액의 3%를 설정한다. 자, 3%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그러면 3%면 3, 3은 9. 9만 원이란 얘기죠. 9만 원만큼 설정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 잔액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봅시다. 예, 여기에 기초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 있고 기중에 7만 5천 원이 대손이 발생했으면 2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면 12만 5천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죠. 12만 5천 원이 있는데 우리는 예상되는 금액은 9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요거는 12만 5천 원을 9만 원으로 줄여줘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그러면 얼마를 줄이면 돼요? 3만 5천 원을 줄여야 되겠죠. 네, 대손 충당금 환입 3만 5천 원을 반영한 분계를 찾으시면 예, 답번입니다. 답번.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대손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9만 원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잔액의 3%. 잔액은 여기 두 번째 데이터에서 줬단 말이에요.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300만 원이다. 거기에 3%니까 9만 원인 거죠. 그리고 지금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요 세 번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20만 원이 잔액이 있었는데 7만 5천 원의 대손이 발생했으므로 12만 5천 원이 대손 충당금의 결산 전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9만 원으로 만들려면은 대손 충당금을 오히려 줄여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라고 하죠. 예. 근데 1번 데이터는 이건 왜 줬을까요? 헷갈리게? 글쎄요, 저걸 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왜 매출액을 알려주고 이게 손익하고 관계가 뭐 없는 건데, 예. 물론 대손 삼각비는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만은 예. 첫 번째 데이터는 지금 예,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 빼고 판단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 페이지 368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58번 보죠. 58번.
다음은 23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방금 했던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매출 채권 기초가 30만 원. 대손 충당금은 기초 기말 모두 매출 채권 잔액의 10%를 설정한다고 그러네요. 단기 외상 매출액은 94만 원. 단기에 회수한 금액은 70만 원. 그러면 24만 원 미회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전년도 말 매출 채권 중에 2만 원이 단기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했답니다. 2만 원을 대손 처리했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자, 전기 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였느냐? 전기의 대손 충당금은 10%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기초가 30만 원이니까 전기 말에 30만 원이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요. 3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마지막 데이터에서 2만 원이 단기에 회수 불능으로 확정돼서 대손 처리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에서 2만 원 감소했죠. 그거 이제 만 원 남았어요. 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출 채권의 기초가 30만 원인데 매출 채권의 기초가, 그런데 단기에 외상 매출금을 94만 원을 했는데 70만 원 회수했으니까 24만 원이 매출 채권이 더 늘어났어요. (24만 원이). 그런데 이 매출 채권 중에서 2만 원은 아까 대손 처리했죠. 2만 원. 그러면 이제 2만 원은 빠집니다. 자, 요 30만 원에다가 24만 원 더하면 54만 원인데 5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대손 처리했으니까 2만 원은 빼주면 매출 채권 잔액은 52만 원이 돼요. 자, 52만 원에 10%를 우리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자, 52만 원의 10%는 5만 2천 원입니다. 근데 5만 2천 원인데 지금 만 원이 있죠. 4만 2천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추가 설정. 그래서 4만 2천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되겠네요. 1번. 뭐만 요리했어요? 아, 진짜 이거 헷갈립니다. 네. 데이터가 말이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지금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매출채권이 얼마다라는 걸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예. 매출채권 기초가 30만 원이다. 23년 1월 1일 날 매출채권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이 있는 상태다. 첫 번째 요 데이터가. 예.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외상 매출금 잔액이 30만 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대손 충당금은 기초, 기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또 올해도 매출채권 잔액에 우리 회사는 10%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10%를 설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대손 충당금에 지금 얼마가 잡혀 있냐면 3만 원의 잔액이
전기에서 2월 된 3만 원이 이건 대손 충당금이고 이건 외상 매출금입니다. 3만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3만 원이 있다. 기초가 이 3만 원이 지금 기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는 당기의 외상 매출액을 94만 원을 했어요. 94만 원 외상 매출. 근데 회수를 70만 원 했어요. 70만 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 박스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전년도 말 외상 매출 채권 중,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의 기초여 30만 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2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어요. 그때 우리 분계가 어떻게 돼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렇게 분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원을 못 받았지만 대손 처리였기 때문에 2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에서 2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잔액을 보자 이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차기로 2월 되는 잔액이 얼마일까 이거 보자 이거예요. 자, 마감을 해보면 알잖아요. 예, 124만 원이죠. 차변합계가. 예. 그러면 이제 대변에도 124만 원으로 우리가 마감 치는 거잖아요. 124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 72만 원 뺀 나머지가 차기로 2월 되는 거예요. 124만 원에서 빼기 72만 원. 52만 원이 잔액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52만 원이 잔액이다. 여기. 네. 아까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여기 있네요. 52만 원 이게 지금 외상 매출금의 여기 차기 2월 예. 제가 외상 매출금 잔액이 52만 원입니다 하고 아까 저기 막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지금 예, 이게 원장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잔액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질문한 거는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 나열된 것 중에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결산 분기에서만 대손상각비가 한 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외상매출금 잔액에 아까 여기 데이터에서 대손충당금은 기초든 기말이든 모두 매출채권의 10%를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2만 원의 10%, 5만 2천 원을 설정할 거다 이 말이에요. 5만 2천 원을. 예, 5만 2천 원을 설정할 거다. 근데 지금 대손충당금이 이미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가 있어요? 만 원이 남아있죠. 만 원. 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4만 2천 원만 추가 분계를 해야 돼요. 그때 차변이 대손상각비 4만 2천 원, 대변이 대손충당금 4만 2천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대변에다가 여기다 4만 2천 원을 이렇게 전기시키면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돼요? 다시 5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예, 보세요. 7만 2천 원. 차변도 7만 2천 원 만들어서 우리가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예. 5만 2천 원이 와야 되잖아요. 5만 2천 원이 어디로 가요? 이 5만 2천 원이 차기로 2월 되는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5만 2천 원만큼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손상각비 4만 2천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2천 원은 요게 분계가 된 거예요. 요게 이게 대손 충당금 4만 2천 원, 대손상각비 4만 2천 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하는 게 바로 쭉 와서 요게 4만 2천 원이 이 금액과 같은 거예요. 요 4만 2천 원이 전기가 되면 이거예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전기가 된 게 대손 충당금 저 대변에 가는 저 금액이다 이거죠. 네. 어디 좀
칠판에다가 깨끗이 적었으면 더 좋은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정리되시나요? 여기 52,000원은 여기 52,000원은요. 대손 충당금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이에요. 차기로 2월 되는 금액. 요거 42,000원은 단기에 추가 설정한 금액이에요. 네, 추가 설정한 42,000원. 그 추가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가 42,000원 비용으로 차변에서 발생해 주는 거예요. 추가 설정 분계. 네. 네. 너무 복잡한 건 그냥 틀리면 돼요. 네,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네.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예. 한 서너 페이지 남았는데 이거 그냥 끝내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69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자, 369페이지에 이거는 좀 63번 좀 쉽지 않을까요? 63번. 좀 간단해 보이는 걸로 풀어봅시다. 6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냐? 매출 채권이 기초가 60만 원. 여러분 매출 채권 기초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월 1일 날 잔액이 60만 원이었다 이 말이고요. 자, 매출 채권의 대손이 2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58만 원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기말 잔액 알려줘 버렸네. 80만 원 기말 잔액이고. 대손 충당금 기초가 34,00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2만 원 어디다 써먹느냐? 대손 충당금 기초에서 빼주는 데 써먹으면 돼요. 2만 원을 대손이 발생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손 충당금은 34,000원이 잔액이라고 보지 마시고 14,000원이 이제 잔액이 된 거예요. 요 2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말에 외상 매출금은 지금 8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손 충당금은 14,000원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단기의 대손 상각비 예상액이 대손 예상액이에요. 66,000원으로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4,000원인데 66,000원만큼 예상을 하므로 66,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돼요? 52,000원. 52,000원을 추가 설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데 추가 설정할 때 그 추가 설정한 거 이거는 추가 설정한 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66,000원이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되는 거예요. 기말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추가 설정을 왜 따졌냐면 혹시 아까 질문처럼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이건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바로 대손 상각 아니다. 죄송합니다. 자, 추가 설정이 이거 아니에요. 단기 대손 상각비 계상액이 66,000원이니까 추가는 52,000원이 아니고 추가가 66,000원이에요.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단기에 대손 충당금이 예상액이 이렇다는 거 본 게 아니라 대손 상각비 예상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손 상각비 차변의 대손 상각비 66,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66,000원이니까 요거 있죠. 이게 추가예요. 추가. 66,000원 추가. 그러면 대손 충당금 얼마 있었습니까? 14,000원 있었죠.
거기다 66,000원 더하면 얼마예요? 8만 원이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이 8만 원이란 얘기죠. 8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대손충당금 잔액을 자꾸 체크해 봤었죠. 14,000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대손상각비 계상했다. 대손상각비 계상 분계가 뭐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거 남아있는 이거에다가 추가 설정한 이거 더해서 답이 4번이다. 이거. 자,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 오류 수정 문제에서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 회계 변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우발부채의 추정은 추정에 해당돼요. 즉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진부와 판단,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나 상각 방법의 변경, 이것도 추정이에요. 감가상각 관련된 건 다 추정이에요. 우발부채 추정, 감가상각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와 판단도 추정. 자, 네 번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 이건 정책이라고 그랬죠. 정책의 변경의 사례를 우리 책에서 두 가지를 사례로 들어줬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과 유가증권 매입단가의 결정 방법. 이 두 가지가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 2, 3번은 추정이고 4번은 정책의 변경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71페이지에서는 간단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번 간단해 보입니다. 다음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 미지급분 5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미지급 이자를 차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인데 대변에 가야 되는데 결산 시 발생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래야죠. 지금 우리가 결산 때 발생한 이자 미지급분이 50만 원이 있었다면 원래 맞는 분계는 차변이 이자 비용, 대변이 미지급 비용,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이 왔겠느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물은 거기 때문에 요 이자 수익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자 수익으로 50만 원을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수익을 발생시키면 100만 원의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을 50만 원 발생시켜야 되는데 수익으로 50만 원을 발생시키면 50만 원의 영향이 아니라 이익에 100만 원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으로 발생시킬 50만 원을 이익으로 발생시켰네. 그러면 이걸 누락시켰다면은 이익이 50만 원, 이익이 50만 원 과대 계상된 건데 누락시킨 게 아니라 이걸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과대 계상된 것이다.
그 이유는 원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자 비용 50만 원 비용 발생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요. 미지급 비용이나 뭐 이런 계정 과목은 생각 안 하면 돼요. 예,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러한 손익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익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이익 처리했으니까 100만 원만큼 틀린 거죠. 50만 원의 비용을 50만 원의 이익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과대 계상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72페이지에 또 하나 풀어봅시다. 372페이지에서는 17번이 좀 간단해 보이죠?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 결산 시 발견된 오류 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 경우에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요?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생각하면 돼요. 자, 뭐를 누락했는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누락했어요. 첫 번째 누락, 선급비용. 자, 자산이 선급비용, 차변이 선급비용, 대변이 보험료. 예,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급비용이 아니라 보험료 같은 비용, 대변의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했으니까 이걸 반영을 하면은 마이너스 되죠? 아니, 플러스 되죠? 이익을 증가시키잖아요. 선급비용 누락을 반영하면. 예, 선급비용 붕괴가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걸 반영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익 늘어나는 거죠. 비용 취소를 시키니까. 그래서 이건 플러스. 두 번째 거. 선수수익 계상의 누락. 그러면 이걸 계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수수익이 뭐예요? 부채죠. 대변의 부채, 차변이 수익이 오는 거예요. 자, 수익 계정을 차변에 적으면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자, 수익을 취소시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 빼주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거. 미지급 비용이 계상의 누락. 자, 미지급 비용이 뭡니까? 부채죠. 예.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 차변이 오는 게 뭐예요?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차변의 비용. 자, 비용 개념 과목이 와요. 차변에. 비용이 오면은 증가시키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110, 플러스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10만 원만 마이너스 시키면 됩니다. 5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인데 요 세 가지를 반영하면 1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490만 원이 답이네요. 한번 여러분 답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판단이 틀렸는지 자신이 없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계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급비용이 차변이 선급비용 100만 원, 대변의 보험료. 이 보험료가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아니야 비용 취소기 때문에 이게 대변의 비용이 이게 비용 취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취소하면 이익이 커진다. 그런 판단에서 플러스다 했고요. 두 번째 분계는 선수수익을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수수익은 부채예요. 대변이 선수수익이 오는 거고 차변이 이자 수익과 같은 수익이에요. 수익 계정이 차변이 오는 건데 여러분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차변에 오면 수익이 취소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익 취소. 아까는 여기서는 비용 취소. 자, 비용이 아까 취소되면은 이익은 커집니다만은 수익이 취소되는 건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미지급 비용의 계상 누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지급 비용, 이것도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한번 써보세요.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그러면 차변에 비용이 온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 같은 거. 미지급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는 건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자, 비용이 차변에 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비용 발생이잖아요. 예. 비용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이너스라고 아까 판단한 거예요. 마이너스. 예. 분계 써놓고 보니까 이제 검증이 되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판단했구나. 그래서 이 판단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분계를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분계를 써서 판단하시면 좀 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100만 원, 이익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이 11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10만 원 더 크니까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 후에는 49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바뀐다 이 말이었죠. 자, 373페이지 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에... 10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우리 배웠죠. 내부 통제제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맞고 3번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외부 감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3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될 절차를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은요.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라고 볼 수 있죠. 자산보호라는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재무회계 정리를 이제 다 했어요. 다 정리했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이론 중에서 추가된 내용만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1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